시간에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은 갑상선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몸에서 스스로 항체, 그러니까 어떤 적이 생긴 건데, 이 적이 생겨서 내 몸에 있는 갑상선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거나 이런 거가 생기는 건데, 이런 특히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한테 우리가 갑상선 약을 줘도 갑상선 환자들이 100명 중에 50명 정도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원인들 중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그 3번이 활성형이거든요. 근데 간에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활성화. 간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액티브하게 이렇게 그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간에서 해독이 잘 안 된다든지, 셀레늄이 부족하다든지, 요오드 부족이라든지, 어떤 또 장이 안 좋아도 그런 것들이 다 안 된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 몸이 또 독소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독소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활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갑상선이 잘 움직이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2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과 영양을 보시면 이제 갑상선 영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필수지방산 먼저 보시면은, 필수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못하고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3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대표적인 필수지방산인데요. 이게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안 되고, 따라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 이런 오메가3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필수지방산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오메가 3번, 6번, 9번, 12번이 있습니다. 오메가3 중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ALA, EPA, DHA가 있는데, ALA는 알파리포인산, EPA는 이제 에이콕사페노익 엑시드산, 그다음에 DHA는 도쿄헥사노익 엑시드라는 거 있습니다. ALA가 들어있는 음식으로서는 아마씨라든지 호두라든지 햄프씨, 그다음에 평지씨라는 게 있고요. 녹황색 야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GLA인데, GLA는 감마 리노레인산이죠. GLA는 달맞이고 종자유라든지 또는 까마카치밥 나무, 보라지 오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기버터,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이 이제 몸에 좋은데, 오메가3 1000mg하고 GLA 400에서 600mg을 하루에 3번 복용하고, 기버터하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요리할 때 쓰라고 합니다. 생선과 유기농에서 얻은 지방을 사용하고 너츠와 씨앗 종류를 먹어라. 단백질인데 또 갑상선이 중요한데, 우리 몸에 필요한 20개 아미노산 중에 11개는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9개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데, 이 9개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간에는 1단계 해독하고 2단계 해독이 있는데, 2단계 해독을 할 때 독소들이 피부나 모발, 땀, 소변, 대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미노산이 바로 이 2단계 해독에 작용합니다. 아미노산은 독소와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체중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보통 45g에서 60g 정도입니다. 몸무게당 한 1g 정도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바닥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 되게 하루 단백질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저희가 환자들이 오게 되면 이제 이 TSI라는 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갑상선 스티뮬레이팅, 이게 뭐냐면 자극하는 면역 글로불린을 검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TR 엔티바이디,
사이로드 리셉터,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에 대한 갑상선이 붙는 그런 수용체가 있거든요.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갑상선을 위한 영양요법들을 보시면은 그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고용량의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B군을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매일 비타민 D3를 2,000에서 5,000 단위 정도, 그래서 비타민 혈중 농도를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 이상 유지하는 게 좋고요. 오메가3 EPA DHA를 하루에 3,000ml 복용하라고 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셀레늄, 메치오닌, 그 200마이크롬, 셀레늄 중에서도 메치오닌, 셀레늄이 있는데 그거를 200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한 번으로 시작하고, 아연은 하루에 30mg, 그다음에 N-아세틸시스테인. 요거는 원래 그 보통 이제 그 낙이라고 그래가지고 NAC라고 그래가지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그 보통 가래약으로 이렇게 보통 처방도 되기도 하고요. 또 주사로도 있고 그런데, 그 보통 우리가 기침 환자들 보면 이제 이 NAC, 뮤테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주사로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처방하는 건 200ml 하루에 3번 쓰는데, 그거 갖고는 보통 좀 충분한 용량이 안 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600ml 하루에 2번 정도 주라고 했고요. NAC는 우리 몸에서 이거를 그 구루타치온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를 복용하고, 소화 효소제를 식사 때마다 먹으라 하고, 유산균은 식간에 복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밑에 영어로 이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비타민 B하고 엽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그 환자분이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다면 해독과 치유를 위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 어떤 결국 염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항염증 작용을 하는 거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그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소들을 정말 질 좋은 그 검증된 영양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 오면 저희가 이제 그 센트룸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GNC 뭐 이렇게 그런 그 광고 뭐 선전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영양의학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센트룸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도 처음엔 사실 이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미국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미국에서는 영양제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할 때 점수를 매겨요. 그게 뭐 우리 흡수율이 어떤지, 그다음에 뭐 비타민 D의 어떤 뭐 천연 성분인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합성 뭐 과정 뭐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데, 센트룸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5점 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질 좋은 영양제를 먹지 않고 그냥 보통 때 홈쇼핑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마트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데 가서 정말 잘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뭐 이런 거, 뭐 정말 이게 데이터도 없는 걸 이렇게 사드신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영양학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영양제는 심지어 표기된 내용조차 함량 미달인 경우가 발견됐고요. 소비자협회에서 그 컨슈머 랩에서 시장에 나온 그 DHEA 제품 농도를 실제로 조사해 보니 어떤 제품은 라벨에 표기된 것에 10분의 1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뭐 거의 뭐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뭐 직구하는 것도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 보면 영양제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 전자제품 치면은 삼성이나 애플처럼 정말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 뭐 메타젠 얘기라든지 그런 회사라든지, 뭐 더글라스라든지, 뭐 자이모겐이라든지, 뭐 크라리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기능의학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회사들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저희 기능의학 하는 그 선생님들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하루 먹는 멀티비타민은 그 한 알 안에 충분한 영양소들을 담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사실은. 요즘은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한다는 거죠. 싼 비타민은 그저 비싼 오줌을 만들 뿐입니다. 정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운 너츠, 구운 아몬드, 이런 것이 날너츠 이런 것보다 낫고요. 날너츠는 해충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틱 액시드, 렉틴, 엔자임 이니비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몬드를 구우면은 이런 화학물질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날 것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질환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수면인데 수면은 물론 갑상선 질환만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연구 결과 수면 동안 실제로 뇌에서 독소가 씻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독소가 씻겨져서 씻겨져 나간다는 이걸 워시아웃되는 거죠, 독소가. 쥐실험에서 수면 동안 뇌세포 사이에 그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을 발견되었고 넓어진 공간을 통해 뇌에 있던 독소들이 플러시아웃, 씻겨 나간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지 뇌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비몽사몽 하게 되죠, 그게.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원래 이제 잠이 이제 저희가 4단계가 있거든요, 수면이. 그러니까 1단계면 얕은 수면, 2단계 조금 더 들어간 수면. 저희가 이제 3단계, 4단계 수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3단계, 4단계 수면이 자는 동안 한 3번에서 그 정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깊은 잠을 안 자고 나면은 이거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몽롱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기, 스테이지 1, 2라고 그러는데 1기, 2기, 그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게, 낮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그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통증이 생겨요. 자꾸 몸이 아프다 그러고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 생겨요, 비만. 이게 그 몸에 어떤 성장 호르몬 같은 게 잘 때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못 나오니까 치유 호르몬이 안 되니까 이제 몸에 지방이 자꾸 축적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잠을 잘 자야 뇌가 깨끗해지고요. 좋은 수면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을 피하라. 꼭 카페인이 들은 것을 먹어야 한다면 오후 3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하고요. 술을 자제하라. 사실 이게 잠이 안 들면 술을 드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잠이 들 수 있지만 그 술기운이 떨어지면 또 다시 깨게 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되리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술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렘 수면을 교란하고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고 또한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고 혈당 장애가 오면서 새벽 2시, 3시에 깨게 되고 알코올은 이뇨 효과가 있어서 밤새 소변 보느라고 잠을 방해합니다. 식사를 계획하라.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적어도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식도에도 안 좋거든요. 이제 우리가 음식이 찬 상태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음식이 이제 위에서 일단 소화기관이 위가 있고, 그다음에 십이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고, 이제 대장이 있고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는데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기 전에 3시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된다고. 그래야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과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음식이 한 70%만 먹으라고 하죠. 그다음에 물이나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래서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위산도 희석시키고요. 그게 오히려 살찌는 비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악몽을 꾸게 되고
물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 밤새 소변 보느라고 일어나야 된다. 안정제를 피하라. 수면제 등은 당신을 골아떨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뇌의 자연적인 화학물질을 방해하고 나중에 의존성을 갖게 한다. 저희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면제를 지금 복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졸피뎀 같은 거, 졸피드 이런 거는 나중에 치매를 일으키는 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 행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먹고 나서 밤에 일어나서 막 라면을 끓여 먹었다든지 심지어는 밖에 나왔다든지 이런 걸 기억을 못하고 그 다시 와서 이렇게 그 다음날 와서 일어나 보니까 뭐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수면제에서 의존해서 잠을 자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다음에 의사가 없는 판매약을 피하라. 감기약, 알레르기약, 진통제, 카페인, 슈도에페드린, 알코올, 기타 뇌의 화학물질을 교란시키는 성분들이 있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조명을 줄여라. 실제로 밝은 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체 시계 혹은 신체 리듬을 방해할 수 있다. 조명을 어둡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방에다 캄캄하게 커튼 치시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아예 끄고 뭐 어쨌든 빛이 비치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어둡게 하셔서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같은 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시간에 누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같은 시간에.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일요일이 됐든 뭐 공휴일이 됐든 내가 새벽 3시에 잠이 들었든 뭐 5시에 잠이 들었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그게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 잠이 들었다 그래도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이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이제 아니면 또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사이클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늦게 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이제 리듬이 다 깨지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루 30분을 움직여라. 과격한 운동이면 최고죠. 사실은 이게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게 굉장히 몸의 수면에 좋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불면증 생기거든요.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좋다. 뭐 정말 쉬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고 있으면 그건 뭐 원래 잠은 사람이 이렇게 안 올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이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히려 불면증 생기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라는 거죠. 이게 TV를 죽여라. 이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TV 앞에서 자는 습관이 들게 되면 이 습관을 깨트려야 한다. 처음에는 TV를 침실에서 내보내고 밤에 TV 보는 습관을 점점 줄여라. 잠들기 전에 뉴스나 과격한 영화는 금물이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이 당신의 fight or flight,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호랑이를 죽일 건지 호랑이한테 피할 건지 내가 싸울 건지 피할 건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자야 될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 뭐 그런 흥분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액션 영화도 피하라는 거고요. 핸드폰, 컴퓨터, 비디오, 게임 등을 일정 시간 끊어라.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라. 방을 조용하게 하고 그럴 수 없다면 귀마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능한 방을 컴컴하게 하고 때론 핸드폰이나 알람 시계에 나오는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좋은 매트리스에 돈을 쓰고 침대는 오직 잠잘 때와 섹스할 때만 사용하라. 방 온도를 너무 적절하게 유지하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하고 정돈 안 된 방에서는 잘 자기가 쉽지 않다. 욕탕이 있다면 자기 전 목욕을 하는 게 좋다. 지난번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앱섬 솔트를 써봐라. 여기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 몇 방울의 라벤더 오일이나 일랑일랑, 그 다음에 클라리세이지 같은 이센셜 오일이 쓰기도 하고 복식호흡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병은 이제 사실 장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장 건강도 그 갑상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장의 그 좋은 효소 베테인 HCl 이게 뭐냐면 그 위산 분비 촉진제거든요. 이거를 600ml를 한 캡슐에서 4캡슐을 갖다가 식사할 때 같이 복용하라는 겁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베테인 HCl을 복용하지 말라고 그러고 HCl은 소화 보조제로만 사용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떨어지고 장 문제를 겪게 됩니다. 위산이 나올 시간이 필요하므로 천천히 식사를 해야 하고 평안한 상태로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하고요. 우리 몸은 급하게 식사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화 효소를 분비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위산 분비가 떨어지면은 비타민 B6, B12, B9, 칼슘, 철분 등의 흡수가 장애가 오고요. 이런 것은 결국 메칠레이션, 우리 몸에 좋은 것, 이제 왜 메칠레이션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이것에 장애를 일으키고 정사장애부터 해독까지 문제를 일으키며 DNA 복구장애, 또한 비타민 B 결핍성 빈혈과 철분 흡수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세균에 취약하게 되고 이럴 때 단백질 식사와 함께 베테인 HCl 복용이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베테인 HCl을 그 한 캡슐, 4캡슐 식사 때마다 먹고 공복에 먹지 말고 소화제로 사용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일단 2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 원래 2부에 나눠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많아서 다음에 자세히 다음 영양에 대해서 또 갑상선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